자, 춘향전입니다.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이고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이 특징들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운문체고요. 원래는 이게 판소리였는데 이게 소설로 발달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운율이 남아있어요. 원래 판소리가 노래잖아요. 그래서 운율이 남아있고 그 운율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문체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두 번째가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중적 언어를 원래 제가 두 번째에 쓰는데 지금 5번에 써놨어요. 아무튼 해악부터 설명을 하면, 해악이라는 건 웃음 짓게 하는 겁니다. 웃기게 하는 거, 웃음 짓게 하는 거, 이런 걸 해악이라 그래요. 근데 이 해악을 드러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 첫 번째가 언어유희라는 게 있습니다. 말장난인데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 도치를 활용한 언어유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동음이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뭐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거 있죠? 요런 거는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예요. 발음의 유사성은 춘향전에는 없고 그 봉산탈춤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노세원님 뭐 요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가 있습니다. 근데 춘향전에는 없어요. 도치를 활용한 언어유희는 춘향전 뒷부분에 물 마른다 목 들여라, 원래 목 마른다 물 들여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바꾼 거죠. 뭐 그런 게 도치를 활용한 언어유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장난들을 통해서 웃음을 짓게 한다. 선생님, 저는 웃음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옛날 개그다 보니까 웃음이 안 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웃기냐 안 웃기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웃기려고 했는가? 요게 사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언어유희. 두 번째는 과장과 열거. 이거는 웃음 짓게 하는 거의 기본입니다. 어떤 뭐 코미디나 개그나 사람을 웃기게 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들은 모두 과장과 열거를 가지고 있어요. 열거는 뭐 그렇다 쳐도 과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부터 과장과 열거. 보통 과장과 열거가 이제 그 어디죠? 도망가는 부분 있죠? 그 수령들 도망가는 부분, 그 부분에 이제 열거가 가장 많이 쓰였어요. 그 부분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화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이것도 대부분은 양반들이나 이런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웃기는 겁니다. 원래 양반들은 이제 되게 점잖아야 되고 뭐 이렇게 위엄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촐싹촐싹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게 좀 평민들이 봤을 때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웃음은 절대 좋은 웃음은 아니겠죠. 근데 이 해악이라는 게 무조건 대상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풍자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악과 풍자가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반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때는 해악과 풍자가 같이 쓰여요. 왜냐면 양반들을 조롱하고 싶거든, 놀리고 싶거든, 이게 평민들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해악과 풍자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희화화가 있고요. 풍자는 대상을 비꼬는 거, 비판하는 거, 이런 걸 풍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편집자용 논평이 있습니다. 1인극인 판소리의 특성. 이게 판소리가 1인극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노래하고 이야기 들려주고, 그러니까 서술자 역할도 하고 인물의 역할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소설로 가져오다 보니 그런 문장이 많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 그리고 서술자가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자기에 대해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 사건에 대한 논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데렐라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대요. 이거는 이야기잖아요. 스토리잖아, 스토리.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참 불쌍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논평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논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가가. 그런 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편집자적 논평인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 그래서 학교에서 알려주십니다. 선생님들이 여기 편집자적 논평이 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외워두세요. 네,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내신에서는 맞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중적인 언어가 쓰였다. 양반의 언어인 한자어와 평민의 언어인 비속어가 함께 쓰였다. 뭐 이게 너무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아이고 뭐 평민들은 맨날 비속어만 쓰나? 뭐 그렇게 너무 이렇게 단적으로 일반화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양반들이 비속어를 이제 안 쓰려고 좀 덜 쓰려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랬던 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왜 이 작품에는 양반의 언어와 평민의 언어가 둘 다 등장하느냐? 평민과 양반이 함께 향유하던 문학이다. 판소리도 마찬가지고 판소리계 소설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평민의 언어와 양반의 언어가 함께 등장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걸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라고 했지만 판소리도 다 똑같아요. 요 4번만 빼고 판소리도. 그래서 이게 춘향 전이니까 판소리계 소설인 거고요. 춘향 가 이러면 판소리예요. 아시겠죠? 사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6번째가 있긴 합니다. 뭐냐면 발전 과정이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근원설화가 판소리로 발달이 되고 판소리가 판소리계 소설로, 판소리계 소설이 안 보이는데 빨간색이라, 판소리계 소설이 신소설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도 알아두셔야 되고, 근원설화 이거 좀 써야 되는데 이걸 옆으로 보내볼게요. 자, 근원설화 뭐가 있느냐? 어떤 설화들이 모여서 이제 춘향전이 되느냐? 신원설화.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쓰세요. 신원설화라는 건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설화들 중에 어떤 원한을 풀어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모여서 이제 춘향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관탈민녀설화. 관탈민녀설화는 관리가 민간인 여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설화입니다. 뭐 꼭 민간인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그 사람의 여자를 뺏으려고 하는 거, 이걸 관탈민녀설화라고 해요. 이건 진짜 뿌리가 깊습니다. 이 관탈민녀는. 네. 우리나라에도 네, 도미의처 설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이라는 왕이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이거는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있는데, 그 다윗 왕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한참 후에 그 부하의 부인을 뺏으려고 부하를 일부러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으로 보냅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그게 성경이니까 뭐 기원전 막 몇백 년일 텐데, 몇천 년인가? 네, 아무튼 그럴 텐데 그게 이제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뿌리 깊은 그런 설화예요. 관탈민녀설화. 여기서도 춘향이를 그 변사또가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뭐 신원설화, 관탈민녀설화, 애정설화, 뭐 이런 것, 암행어사설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원설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모여서 판소리, 춘향가로 묶이고요. 이게 다시 춘향전으로, 그다음에 신소설에서는 이제 옥중화로 이렇게 발달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요 근원설화를. 근원설화 그래서 설명드린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을 볼게요. 본문을 보기 전에 앞부분의 줄거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라도 남원에 사는 퇴기, 기생이죠. 은퇴한 기생, 이런 뜻이에요. 퇴기 월매는 성참판과의 사이에서 춘향을 낳아 정성껏 기른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엄마는 천민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참판이니까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천민과 양반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조선 사회는 모계 사회예요. 모계 사회. 그러니까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전도 여러분 아시죠? 홍길동도 아버지는 그 홍판서예요. 판서. 심지어 판서야. 엄청 높은 벼슬에 있는 양반입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그 노비죠. 예. 그래서 홍길동도 노비가 되는 겁니다. 천민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신분을 따랐던 모계 사회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춘향이도 천민이에요. 성참판과의 사이에 춘향을 낳아 정성껏 기릅니다. 남원 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남원 부사. 부사는 사또예요. 쉽게 말하면. 사또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한양에서 내려온 이몽룡은 남원은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단오날 경치를 구경하려고 광안루 오작교에 나왔습니다. 그네를 타러 나온 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날로 둘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자, 일단 이걸 보면 일단 얘네 둘 다 제정신이 아니죠. 뭐 춘향이는 멀쩡한데 이 누구지? 이몽룡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는 부부가 되려면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몽룡은 이제 자유연애 결혼을 한 거죠. 이런 게 사실은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이 춘향전이라는 소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뭐냐면 이제 여자들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싫은 거지. 그것도 아빠가 이제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하러 가서 처음 봐요. 남자를. 요새는 여러분 옷도 살 때 우리가 미리 모델 핏이랑 이런 거 다 보고 사잖아요. 옛날에는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누군지 몰라. 가면 거기서 만나.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라도 이 자유연애 결혼, 이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어떤 간접 만족을 하는 거죠. 대리 만족. 그러나 어느 날 이몽룡의 아버지가 동부승지 교지를 받아, 자 이건 이제 중앙 정부로 진출을 합니다. 그 승진이에요, 승진. 동부승지 교지를 받아 가족이 모두 남원을 떠나고 이몽룡은 후일을 기약하며 춘향을 두고 한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남원 부사가 떠났으니까 새로 남원 부사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남원 부사로 이제 변학도가 온 거예요. 부임하고 춘향을 불러 수청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춘향은 정절을 지키려고 수청 요구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혀 고초를 겪습니다. 이거는 제가 춘향전을 가르칠 때마다 얘기하지만 누가 제정신이 아닌 거냐? 춘향이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얘는 천민이에요. 기생의 딸이면 기생입니다. 네. 기생의 딸이면 기생이 돼야 돼요. 근데 정절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회로서는 이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긴 한데요.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박지원의 무슨 소설이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소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원래는 이 정절이라는 게 양반들한테만 좀 이렇게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었던 거예요. 근데 조선 후반이 되면서 후기가 되면서 이게 이제 너무 사회적으로 막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평민들도 막 그걸 따르고 심지어 천민들까지도 무슨 정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양반들도 그러니까 조선 초중반에는 뭐 정절을 못 지킨다고 해서 막 목숨을 뺏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해졌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로 되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남편이 죽으면 막 같이 죽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게 좀 심해진 게 조선 후기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소설도 춘향전이라는 소설도 이제 조선 후기에 나오다 보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천민이 정절을 지키고자 한다, 요런 게 등장하지 않았겠는가. 아닌데 판소리에서도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데, 그죠?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예요. 어쨌든
춘향은 정절을 지키려고 수정 요구를 거부하고 옥에 갇혀 고초를 겪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한편 한양으로 올라갔던 이몽룡은 전라도 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오는 길에 농부들로부터 남원의 변사또가 학정이라는 건 포악한 정치죠. 포악한 정치를 단어들 알아두세요. 일삼고 있다는 사실과 춘향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월매는 그 춘향이 엄마예요. 거린의 모습으로 내려온 이몽룡을 보고 실망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제 암행어사니까 자기의 정체를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짓골을 하고 내려온 거죠. 근데 춘향 엄마는 그걸 보고 이제 실망해서 엄청 좀 이렇게 박대를 해요. 밥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막 그럽니다. 이몽룡과 함께 옥에 갇힌 춘향이를 보러 갑니다. 자, 드디어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통행금지가 풀리는 쇠북 소리가 댕댕 들려왔다. 향단이는 춘향이의 몸종이고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천민인데 몸종이 또 있어. 천민인데 천민을 부립니다. 미음상을 머리에 이고, 미음상은 죽이 있는 상이요. 밥상 같은 거죠. 예. 죽이 있는 뭐라고 해야 돼? 미음은 죽이고요. 예, 상은 상이에요. 죽상이네, 죽상. 머리에 이고 등불을 들고 어사또는 뒤를 따라 옥문간에 이르니 인기척이 전혀 없고 지키던 옥사장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도 보면 뭐 하는 거야? 감옥에 왔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어. 이때 춘향이는 비몽사몽간에 서방님이 오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몸에는 붉은 비단 옷을 입었다. 반가운 마음에 와랑 목을 끌어안고 온갖 정해를 풀며 눈물로 서방님의 옷자락을 적시고 있는 중이었다.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꿈이라고 해야 되나? 비몽사몽간이니까 꿈속에서 이몽룡을 만났다. 춘향아, 자 이건 실제입니다. 부른들 대답이 있을 소냐. 어사또 하는 말이 크게 한번 불러보소. 자, 이건 어사또 말. 모르는 말씀이요. 이거는 그 누구지? 그 엄마 월매 말이죠. 여기서 동원이 어딘데 소리를 크게 냈다가 사또가 깨면 곤란히 잠깐 기다리시오. 그랬더니 요거는 어사또의 말. 뭐 어때? 사또가 어떻다고? 내가 불러볼 테니 가만히 있어. 춘향아! 큰 소리에 깜짝 놀라 춘향이가 몸을 일으키며 허허, 이 목소리가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 괴이하다. 그 다음에 멍하니 앉아있으니 어사또가 기가 막혀. 내가 왔다고 말 좀 어서. 갑자기 그런 말을 했다가는 기절할 테니 좀 가만히 계시오. 자, 요거는 이제 월매 말이죠. 자, 월매가 이 말을 하니까 춘향이가 저희 모친의 음성을 듣고는 깜짝 놀란다. 아니, 어머니 어찌 오셨소? 아니, 엄마 음성은 알아듣고 왜 이몽룡 음성은 못 알아들어? 몹쓸 딸 자식 때문에 이리 다니시다가는 몸 상하기 쉽소. 이후엔 다시 오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내 염려는 말고 정신 차려라. 왔다. 자, 이 왔다. 요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왔다. 그냥 왔다. 이제 정보가 감추어져 있죠. 이게 약간 이제 그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기도 하고, 해학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걸 또 해학적이라고 하면 저는 이게 해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험에서는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 처리를 한 부분이긴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몽룡에 대한 월매의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네 서방님이 왔다. 뭐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서방님이 왔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왔어. 누가 왔어요? 아이고 뭐 그냥 왔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냥 왔다. 아, 여기 있구나. 예, 이몽룡에 대한 실망감이 드러납니다. 갑갑해다 죽겠어. 일러줘. 꿈속에서 임을 만나 온갖 정해를 풀었는데 혹시 서방님 기별이 왔어? 기별은 소식. 언제 오신다는 소식이 왔소? 벼슬 얻어 내려온다는 공문이 왔소? 아이고 답답해라.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그지 하나 내려왔다. 자, 서방인지 남방인지 요거 언어유희입니다. 언어유희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어유희 중에 동음이의 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예요. 여기 보시면 남편을 의미하는 서방과 서쪽을 의미하는 서방의 발음이 같은 점, 동음이어죠.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가 사용되었습니다. 에고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꿈속에서 보던 님을 생시해 본단 말인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만났죠.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목에 채인 큰 칼을 들고, 칼은 요게 칼이에요. 여러분, 요거 보이세요? 목에 차고 있는 거 있죠?
요걸 칼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뭐 자물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열면 요게 이렇게 양옆으로 딱 갈라져요. 그럼 이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잠가놨기 때문에 요게 몸에 달려있죠. 도망갈 수도 없고 나무 큰 거 엄청 무거운 거 이렇게 달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칼을 들고 무릎걸음으로 달려와 문틈으로 이몽룡의 손을 잡고 숨이 막혀 한동안 말도 못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에고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그리워도 보지 못하는 님을 이리 쉽게 만날 수가 있는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팔자가 기구한 우리 모녀 서방님을 이별한 후 자란 후나 임그리워할수록 한이 되었더니 내 신세 일이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었는데 날 살리려 오셨소? 여기서 이제 어찌 그리 무정한가는 이몽룡이 무정하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냐. 뭐 이땐 전화가 없었겠지만. 그 다음에 한참을 이렇게 혼자 방기다가 눈물을 씻고 나서 임의 영상을 자세히 보니 어찌하니 한심하랴. 요런 게 이제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이렇게 자습서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요걸 보고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편집자적 논평으로 배우실 겁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임의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거짓골인 거죠. 어찌하니 한심하랴.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서럽지 않겠지만 서방님이 이 지경이니 웬일이요? 오냐 춘향아 서러워 마라. 사람 목숨이 하늘에 달렸는데 인명제천 나오죠. 사라성어입니다. 인명제천. 사람 목숨이 하늘에 달렸는데 설마 네가 죽겠느냐. 이거는 이제 암시예요. 보시면 어사의 신분을 감추고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암시적으로 야 이거 네가 죽겠냐 설마. 아니 뭔 일 있겠지. 뭐 좋은 일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춘향이 서럽고 답답하여 멍하니 앉았다가 저희 모친을 불러 하소연을 합니다. 한양성 서방님을 7년 가뭄에 비 기다리듯 뭐뭐 하듯 비유법이죠.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습니다. 기다린들 나와 같이 기다렸겠는가. 심은 나무가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가련하다 이 내 신세 할 일 없이 되었구나.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뜻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되었구나. 어머님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해줘. 원한. 나 입던 비단장옷 봉황 장롱 안에 들었으니 그 옷 내어 팔아다가 한산에 가는 모시로 바꾸어 물색 곱게 서방님 도포 짓고 흰 비단 긴 치마를 있는 대로 팔아다가 신발 갓 만건 사드리고. 자 지금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방님 도포 짓고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신발 갓 만건 사드리고. 왜? 지금 거지꼴이잖아요. 그죠? 지금 거지꼴이잖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해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팔아서 속저고리 속바지 허술치 않게 하여줘. 머지않아 죽을려니 세간두어 무엇할까. 용장롱 봉황장롱 빼다지를 되는 대로 팔아다가 특별히 상을 차려 진지 대접해 주시오. 나 죽은 후에라도 나 없다 마시고 서방님을 잘 섬겨 주시오. 어때요? 춘향이의 사랑, 이몽룡에 대한. 그러니까 이몽룡이 이제 암행어사가 된 게 아니라 뭐 암행어사 얘기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절망이죠. 사실 춘향이는 이몽룡이 돌아와서 자기를 구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게 없죠. 그런 거 없이 이제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우리 서방님 잘 가꿔달라, 잘 섬겨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번엔 도련님의 손을 쥐고 유언하듯 당부합니다. 서방님 내 말 새겨 들으시오. 내일이 사또 생일이라 술이 취해 망령이 나면 나를 불러 또 때릴 것인데 맞은 다리에 장독이 났으니 수족인들 놀릴 수 있겠는가. 이제 더 맞으면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으니 구름같이 엉클어지고 늘어진 머리 이렁저렁 걷어고 이렁저렁 저거죠. 의태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올라가 매맞아 죽거들랑. 자, 내가 내일 죽으면 이거예요. 내일 사또 생일인데 나 때릴 거야 또. 매맞아 죽으면 이런 얘기죠. 사꾼인 채 달려들어 둘러엎고 우리들이 처음 만나 놀던 부용당에 적막하고 고요한 데 눕혀놓고 서방님이 손수나를 염습하되. 일단 염습은 그 사람 죽으면 시체 닦고요. 시체를 닦은 다음에 원래 사람 구멍에서
이렇게 썩은 물이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시체를 깨끗하게 닦고 그 구멍을 다 막습니다. 솜 같은 걸로 막아서 이제 그 더러운 물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수의 뭐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염습이에요. 그러니까 나 내일 죽을 건데, 그럼 이제 네가 와서 사꾼인 채 와서 부용당 가서 나를 염습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내 혼백 위로 하고 입은 옷은 벗기지 말고 양지 쪽에 묻었다가, 자, 중요한 건 이건데, 서방님이 나중에 귀하게 되어 벼슬에 오르시거든 잠시도 두지 말고 육진의 좋은 배로 다시 염습하여 조촐한 상여 위에 덩그렇게 실은 후, 상여는 그 죽은 사람 타는 가마죠. 실은 후에 북망산천 찾아갈 때, 죽을 때죠. 묘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앞남산 뒤남산 다 버리고 여기다 묻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앞남산 뒷남산 여기 저기 묻지 말고 한양성으로 올려다가, 요게 중요합니다. 서방님 선산발치에 묻어주고, 요게 중요해요. 선산발치에 묻어주고. 이거는 색깔을 요걸 합시다. 서방님 선산발치에 묻어주고. 이게 뭐냐면, 선산이라는 게, 저도 그 선산이 있거든요. 나주에 그 가족이 묻히는 곳이에요. 그 가문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다 묻는 산이에요. 그걸 선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방님 선산발치에 나를 묻어달라는 건 나를 당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달라는 뜻이고, 그 말은 나는 천민이지만 결혼을 양반과 하겠다는 거예요. 양반과 결혼했으니 나를 양반의 그 가문에 나를 넣어달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춘향이가 뭐 이몽룡 뭐 그렇게 좋았을까요? 물론 이제 뭐 잘생기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지금 이제 변사또가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예, 근데도 이 정절 끝까지 잃지 않고, 이거는 뭐 본인의 어떤 유교적 가치관, 정절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이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수절원사 춘향지묘, 수절원사는 이제 절개를 지키며 죽어간, 절개를 지키다가 죽은 춘향이의 묘다 라고 8자만 새겨달라. 망부석이 아니 될까? 망부석,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는 게 망부석이죠. 서산에 지는 애는 내일 다시 오련만은, 불쌍한 춘향이는 한 번 가면 어느 때나 다시 올까? 죽으면 끝이죠. 가슴에 맺힌 원한이나 풀어주오. 그러니까 이제 나 죽으니까 내일, 나 불쌍하지 않냐, 내 가슴에 맺힌 원한, 그러니까 내 신분 상승, 이 원한 이거나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애고 내 신세야. 불쌍한 울어머니 나를 잃고 가산을 탕진하면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거린되어 그지 이 집 저 집 구걸하다가 언덕 밑에서 조속조속 졸다가 자진하여 죽게 되면, 자진하여는 자살이에요. 지리산 갈가마기 두 날개를 떡 벌리고 두둥실 날아들어. 여기서는 자살로 해석하면 좀 이상한데, 여기서는 뭐 그냥 졸다가 자연스레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원래 자진은 자결이지만 여기서는 좀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해석이. 그래서 조속조를 졸다가 그냥 자연스레 죽게 되면, 어쩌다가 죽게 되면,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리산 갈가마기 두 날개를 떡 벌리고 두둥실 날아들어 까옥까옥 두 눈을 파먹은들 어느 자식이 있어 후여하고 날려주리.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부모의 시신을 거두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자식들이 가장 중요한 거, 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살아계실 때 봉양, 그러니까 진지, 잡수식게 해드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사, 시신을 일단 잘 챙겨서 좋은 곳에 묻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잘 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근데 이제 자식이 먼저 죽으니까, 자식이 먼저 죽으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누가 이제 챙겨주겠냐, 이런 얘기죠. 춘향이가 또 서럽게 옵니다. 그랬더니 어사또가 울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암시, 네가 나를 어찌 알고 이렇듯이 서러워하느냐.
춘향과 작별하고 춘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춘향은 어두침침한 한밤중에 서방님을 번개같이 얼른 보고 옥방에 홀로 앉아 신세를 생각하니 탄식과 눈물이 절로 나옵니다. 자, 여기는 뭐 됐고요. 넘어갑니다. 어사또 춘향 집에서 나와 그날 밤을 지새우려고 문안 문밖 여기저기 동정을 살피는데 마침 질청에 가서 들어보니 이방이 아랫사람을 불러 분부하는 말이자 이방의 말을 들었어요. 이보게 들으니 요번에 새로 난 어사또가 서대문 밖 이씨라는데 정보를 알고 있네요. 그죠? 어사에 대한 정보를. 아까 등불 들고 춘향모 앞세우고 헤어진 옷에 부서진 갓을 쓰고 가던 손님이 아무래도 수상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몽룡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 어사라고. 내일 본관사또.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글에서 모든 본관사또는 다 변사또예요. 자, 중요합니다. 모든 본관사또는 다 변사또예요. 잔치 끝에 아무 탈 없게 일체를 분별하고 10분 충분히 매우 조심하게. 그 다음 보시면 어사 그 말 듣고는 그놈들 알기는 아는구먼 속으로 중얼거리며 또 장청회가 들으니 행수군관이 여러 군관님네들 아까 옥방을 다녀간 거리니 실로 괴이하네. 아마도 어사인 게 분명하니 용모적은 기록을 내어놓고 자세히 보시오.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춘향전은 뭐 춘향전뿐만 아니라 판소리 자체가 적층문학이에요. 적층문학이라는 건 여기다 써드릴게요. 적층문학. 전달자 이게 이제 구전되잖아요. 구전된 중에 구전자에 따라 내용이 더해지거나 감해지는 문학입니다. 근데 감해지는 경우는 많이 없고 더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구전자에 따라 내용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사실 없는 춘향전도 굉장히 많습니다. 춘향가도 춘향전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요게 들어갔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의심을 했으면 뒤에서 미리 알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뒤에서는 모르고 그냥 당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런 거는 뒷부분에 나중에 이제 그냥 재미를 위해서 추가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전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적층문학이 뭔지는 아셔야 돼요. 요건 알아두셔야 되고. 자, 아무튼 그래서 어사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조회를 끝내고 이웃 읍의 수령들이 남원으로 몰려들었다. 왜요? 생일잔치 하겠죠? 운봉, 구례, 곡성, 순창, 진안, 장수의 원님들이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고 차례로 잔치마당으로 들어왔다. 왼편에는 행수군관, 오른편에는 명을 전하는 사령, 한가운데 본관사또는 주인이 되어 하인 불러 분부합니다. 관청색 불러 다과상을 올려라. 자, 관청색 그 관리 이름이에요. 육고자 불러 소를 잡고 예방 불러 악공을 대령하라. 승발 불러 차이를 대령하라. 사령을 불러 자빈을 금하라. 자, 이런 애들 불러서 일 시켜라. 잔치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잔치 장면이네요. 이렇듯 요란한 가운데 깃발들이 휘날리고 사면육각 음악소리 공중에 떠있고 초록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기생들이 하얀 손을 높이 들어 춤을 춘다. 지화자 두덩실 좋다 하는 소리에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다. 이거를 편집자용 논평으로 보셨는데 네. 학교에서 이걸 편집자용 논평으로 배우셨으면 당연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학교 필기를 확인하시고요. 활을 누르고 한번 놀려줄 심산으로 어슬렁 잔치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 깨워주어라. 먼 데 있는 거린이 마침 잔치를 만났으니 자 자기를 거린이라고 표현하죠. 거지라고. 고기하고 술이나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사령 하나가 뛰어나와 등을 밀쳐낸다. 어느 양반인데 이리 시끄럽소. 사또께서 거지는 들이지도 말라고 했으니 말도 내지 말고 나가시오. 운봉 수령이 아까 운봉에서 온 운봉을 다스리는 수령 말하는 거예요. 운봉 수령이 그 거동을 지켜보다가 무슨 짐작이 있었는지 변사또에게 청했다. 저 거린이 의관은 남루하다는 건 이제 그지꼴 달아 빠졌다는 거죠. 거지꼴이다. 뭐라 그래야 되지? 초라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저 끝자리에 앉히고 말석이죠. 술이나 한 잔 먹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뭐 운봉 생각대로 하지요마는 자, 요 하지요마는 요 뒷부분을 보면 어때요?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드는 거죠. 예, 내키진 않아요. 근데 그러든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예, 막 엄청 내켜 하진 않고 있어요. 그다음 보시면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운봉 덕분에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 보시면 마지못해 입맛을 다시며 허락을 한다. 어사또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랏줄은 네가 져라. 예, 그러니까 뭐 일은 내가 저지를 테니 벌은 네가 받아 임마. 뭐 이런 뜻이에요. 되뇌며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운봉수령이 사령을 부릅니다. 저 양반 드시라고 해라. 어사또가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마루 위에 모든 수령들이 다과상을 앞혀놓고 진양조 느린 가락을 즐기는데 이건 이제 진양조는 가락 이름입니다. 어사또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이런 거는 편집장 논평이죠. 그죠? 귀퉁이가 떨어진 개다리 소반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에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이 놓였구나. 고기 한 점이 없어요 지금. 상을 발로 탁 차 던지며 운동의 갈비를 직신거리며 직신한다는 것은 이렇게 꾹꾹 찌르면서 누르면서 갈비 한 대 먹읍시다. 요게 지금 운봉의 갈비를 찌르며 갈비를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입니다. 일단 그죠?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이거 아셔야 되고요.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런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으니 풍류라는 건 이제 술 먹고 노래 술과 노래죠. 술 노래 춤 이게 풍류입니다. 운자를 따라 시 한 수씩 지어보면 어떻겠소. 자, 운봉이 제의를 합니다. 운자라는 건 요거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한시가 있어요. 한시가 하나 보통 기본 이렇게 네 줄이거든요. 이렇게 네 줄, 네 줄, 뭐 네 줄, 8줄, 12줄 이런 식인데 만약에 이렇게 네 줄이면 이 두 번째 줄 끝에 오는 글자 여기 두 번째 줄 끝에 오는 글자와 네 번째 줄 끝에 오는 글자 너무 작아서 보일라나 모르겠네. 이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 오는 요 글자를 운자라고 불러요. 예, 요게 운자입니다. 운자. 그리고 이 운자는 시를 짓기 전에 먼저 운자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 그 글자에 맞춰서 시를 짓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을 시를 잘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새는 시를 지을 때 주제를 먼저 정하죠. 주제를 정해주면 우리가 제목이랑 내용을 정해서 시를 짓는 건데 옛날에는 주제는 물론 주제를 정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주제보다는 운자를 먼저 정하고 네가 이 상황에 맞게끔 센스 있게 지어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운자를 따라 시 한 수씩을 지어보자. 이때 시는 한시예요. 한시. 그 말이 옳다. 다들 찬성을 합니다. 운봉이 먼저 운을 낼 때 노풀고자 기름고자 그러니까 여기에 노풀고자 여기에 기름고자가 들어가게끔 시를 지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여기에 기름고가 들어가고 여기에 노풀고가 들어가도 되고요. 어쨌든 요 두 글자가 여기에 들어가게끔 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를 짓는데 앞사람이 끝나면 앞사람을 받아 뒷사람이 시를 짓고 어쩌고 하고 있는데 어사또가 끼어듭니다. 이 거린도 어려서 글을 좀 읽었는데 좋은 잔치를 맞아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이거 반어법이죠. 그죠? 뭔 술과 안주를 포식해요. 지금 못 먹었는데 좋은 잔치도 아니죠. 그냥 가기가 염치가 없으니 한수하겠소이다. 시를 한번 지어보겠다. 운봉이 반갑게 듣고 붓과 벼루를 내어주니 백성들의 사정과 본관사또의 정체. 여러분 본관사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사또를 뜻합니다. 이게 이 부분이 학생들이 많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정체라는 단어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 이러니까 아 이게 지금 자기 어사또의 정체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본관사또의 정체는 변사또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변사또가 가혹한 정치를 한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를 생각하며 시 한 편을 써 내려갔다.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만성고 이게 기름고자, 그 다음에 원성고 높을 고자를 이렇게 넣어서 두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에 이렇게 넣은 거죠. 이렇게 넣어서 짓는 것을 운자를 맞췄다, 운을 맞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운을 안 맞추는 한시는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시로 쳐주질 않아요. 운을 안 맞추면.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한자가 있잖아요. 한자가.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백성들이 모르겠죠. 한자니까. 너네도 모르고요. 그죠? 너네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한글 풀이가, 내용 풀이가 나옵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이거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옥방가요는 만성고라는 다음 줄에 있겠죠. 그래서 이 시를 바로 해석을 합니다. 왜? 백성들이 들어야 되니까. 백성들이 알아야 되니까. 백성들이 향유했던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금준미주 천인혈 옥방가요 만성고. 이건 모르셔도 돼요. 종로낚시 민율락이요 가성고체의 원성고라. 이 글의 뜻은 금술잔에 좋은 술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요 은유법 비유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금술잔에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술이 수많은 백성들의 피란 얘기죠. 옥쟁반에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백성의 기름을 짜내어 그 돈으로 저 안주를 처먹고 있구나. 뭐 이런 거죠.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도 떨어지고 노랫소리가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가 높구나. 여기서 촌농이 떨어진다는 건 잔치, 백성들 눈물 떨어지고 밖에서, 노랫소리 높은 곳에 잔치, 원망의 소리 높구나 밖에서. 되셨죠? 자,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다 대꾸가 쓰여요. 여기도 대꾸죠. 촌농 떨어질 때 백성들 눈물 떨어지고, 이거 대꾸. 여기도 대꾸.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대꾸예요. 이 대꾸를 좀 알아두시고요. 대칭구조. 쓸 때는 대구라고 씁니다. 읽을 때는 대꾸라고 쓰고. 자, 이렇게 시를 지어보이니 술에 취한 변사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멍청한 놈. 그를 받아보는 운동은 속으로 앞불사 일이 났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 암행어사임을 알아차렸죠? 자, 그래서 뭐합니까? 운봉이 이제 공영을 불러가지고 야 어사 떠서 지금 난리 났어. 빨리 이거 빨리빨리 처리해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열거가 쓰였습니다. 열거. 장면의 극대화. 장면의 극대화다. 뭐 틀린 건 아니기는 한데, 장면의 극대화가 뭐냐면 하나의 장면을 자세히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의 장면을 어디다 쓸까? 아니야. 하나의 장면을 자세히 보여주는 거, 이걸 장면의 극대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본관사또가 눈치 없어. 눈치 없는 본관사또 운봉을 향해 말합니다. 여보, 운봉 어딜 그리 바삐 다니시오? 뭐 왜 이렇게 싸돌아다녀? 와서 술이나 먹지. 뭐 이런 거죠. 소피 보고 들어오. 소피는 소변. 그 다음 보시면 그때 술이 거나게 취한 변사또가 술주정을 하느라 느닷없이 명을 내립니다. 춘향이를 빨리 불러오려라. 어제 춘향이가 말한 대로죠. 예, 춘향이가 내일 변사또 생일인데 술 먹으면 분명히 나를 올려서 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어사또가 서리에게, 이 서리는 어사또 직속 부하입니다. 어사또 직속 부하. 그래서 암행어사 출도할 때 그 머리에 패랭이 쓰고 육각목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서리역졸들입니다. 서리역졸이라고 불러요. 서리에게 눈길을 주어 신호를 하니 서리 중방이 역졸 불러 단속할제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서리역졸 거동보소 한 가닥 올로지은 망건에 두터운 비단가싹에, 자, 이게 묘사죠. 묘사입니다. 묘사. 그 다음에 서리역졸 거동보소, 뭐뭐 보소, 이런 거는 이제 판소리 말투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게 있는데, 독자와의 거리가 가까운, 이건 이제 아무래도 친밀감이 든다는 거예요.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형태거든요. 네,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친밀감이 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 웅성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암행어사 출두야. 네,
상황 반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야, 이거 과장이에요, 과장. 강사님은 어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산천초목인들 금수인들 아니 떨겠는가. 이거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뭐뭐 하겠는가, 뭐뭐 하지 않겠는가, 이러면 다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과장 쓰였고요. 과장 있죠. 그 다음 출두야. 북문도 출두야. 동문 서문 출두야. 소리가 맑은 하늘에 천둥 치듯 진동했다. 공영 들라. 야,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숙제 검사하는 겁니다. 야, 공영 들어와. 너 이 새끼 이거 왜 제대로 안 했어?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공영 들어오라 이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맞아요. 예, 왜냐면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암행어사가 뜨는 거죠. 예, 암행어사가 뜰 정도면 개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잃고. 육방은 제가 이거 맨날 까먹는데 이방 될까? 이방, 예방, 호방, 병방, 공방, 형조, 그죠? 예. 그래서 형조가 있고, 형방.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조로 돼 있고, 이 지방정부는 이렇게 방으로 돼 있는 거예요. 6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걸 육방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 여기선 중요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평민이고요. 평민 벼슬이에요. 평민 벼슬이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은 평민입니다. 나중에 다른 문학 작품 할 때 좀 나올 거예요. 어쨌든 넋을 잃고 공영이요 서둘러 나오는데 등나무 채찍으로 딱 치니 애고 죽네. 공방이 자리를 들고 들어오며 안 하던 공방을 하라니 저 불 속에 어찌 들어가랴. 그러니까 이제 안 하던 공방 맨날 안 했다는 거죠. 맨날 놀았다는 거야. 안 하다가 하려니까 아이고 죽겠네 뭐 이런 얘기죠. 등나무 채찍으로 치니 애고 박 터졌네. 자, 그래서 그 관아에 뭐라 그래? 거기서 일하는 그 관졸들 뭐라 그러죠? 그 관리들을 이 서리 역졸들이 이제 꿇어 앉히고 막 때리고 진압을 하는 거예요. 진압을 하고 꿇어 앉혀서 이제 어사또 앞에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좌수 별감은 넋을 잃고 이방 호장은 혼을 잃고 삼세고 ним는 나졸들은 분주하네. 모든 소령들이 도망하는데 그 꼴이 가관이다. 그 꼴이 가관이다. 이런 것도 편집자적 논평으로 볼 수 있어요. 도장 괴 잃고 유밀과 들고. 유밀과는 뭐라 그러죠? 과자예요. 그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유밀과를 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게 약간 다른 춘향전이랑 조금 달라요. 말이. 아마 다른 춘향전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말이 좀 많이 다르게 돼 있죠. 이 버전은 지금 1학년 버전이라 굉장히 좀 한글풀이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뭐 이런 거 좀 뭐 넋을 잃는다 뭐 이런 게 이렇게 한글 이렇게 우리말 현대어로 풀이가 잘 안 돼 있고 옛날 말로 다 돼 있습니다. 도장괴를 잃고 유밀과를 들고. 그러니까 원래는 도장을 들고 가야 되는데 과자를 들고 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병부를 들고 가야 되는데 송편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스꽝스러운 거야. 희화화야. 이해돼요? 그 관리들을 희화화하고 있는 거예요. 탕건 잃고 용수 쓰고 뜻 나와 있어요. 갓 잃고 밥상 쓰고 갈집 쥐고 오줌 누고. 그러니까 이게 다 우스꽝스러운 부분입니다. 희화화. 그러면 관리들을 희화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해악과 풍자죠. 그러니까 해악, 웃음을 주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반들을 희화화하면 그 양반들을 놀리고 조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풍자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요거 보시면 아시겠죠? 대충 요런 분위기예요. 이제 얘는 막 숨고 막 맞고 막 도망가고 얘네가 이제 달려 들어가지고 이제 줘 패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지니 검은 고요 깨지나니 북장구라. 본관사또는 똥을 싸고 멍석구멍에 새앙쥐 눈 뜨듯하며 관아 깊숙한 안채로 들어가며 급히 내뱉는 말이. 자, 똥을 싼다는 건 이제 희화화의 끝이죠. 그 다음에 도망갑니다. 안채로 들어가면서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여라.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도치를 활용한 언어유희예요.
다음에 관청생은 상을 읽고 문짝을 이고 내다르니 서리역졸 달려들어 후닥닥닥 친다. 에고나 죽네. 자, 이제 그래서 다 이렇게 맞고 막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때 암행어사 분부하되 이 고을은 대감께서 계시던 고을이라. 대감은 밑에 나오죠. 이몽룡 아버지를 뜻해요. 자기 아빠. 소란을 금하고 객사로 옮겨라. 관할을 한 차례 정리하고 올라앉은 후에 본관은 봉고 파직하라. 파직했어요. 잘렸죠? 분부하니 동서남북 문 밖에 봉고파직이라는 암행어사의 명이 나붙었다. 절차에 따라 옥의 형리를 불러 분부하되 옥에 갇힌 죄인들을 다 올려라. 이게 이제 이 변사또가 정치를 제대로 했으면 이럴 일이 없지만 얘가 이제 정치를 개판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힌 애들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암행어사가 오면 그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풀어주고 이런 걸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인을 올립니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 없는 자들을 풀어줍니다. 저 계집은 무엇인고? 형리가 아랍니다. 기생월매 딸인데 관가에서 포악을 던져로 옥중에 있사옵니다. 무슨 죄인고? 본관 사또를 모시라고 불러더니 절개를 지킨다면서 사또 명을 거역하고 사또 앞에서 악을 쓴 춘향이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사또가 너만한 년이, 너 같은 년이 이런 뜻이죠. 너 같은 년이 수절을 한다고, 절개를 지킨다고, 나라의 관리를 욕보였으니 살기를 바랄 것이냐? 죽어 마땅할 것이나 기회를 한 번 더 주마. 내 수청도 거역할 테냐? 자, 이건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떠보고 있는 거죠. 그죠? 어사또가 떠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춘향의 마음을 떠보는 능청스러운 모습. 약간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장난치는 거죠. 네, 장난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춘향이가 내려오는 사또마다 빠짐없이 명관이구나. 아주 명관 나셨네. 명관, 훌륭한 관리. 그러니까 반어법이에요. 그죠? 훌륭한 관리라고 말했지만 훌륭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의도와 표현이 반대죠. 그래서 반어입니다. 어사또 들으시오. 층층이 높은 절벽 높은 바위 바람분들 무너지며. 자, 이 바위, 푸른 솔 푸른 대, 소나무와 대나무, 절벽, 얘들은 다 춘향이의 절개를 비유한 말이에요. 그리고 바람, 아이고, 어우, 눈뻘개. 바람, 눈, 이런 것은 시련과 고난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서리적 표현이죠. 그래서 높은 절벽 바위가 무너지겠느냐, 푸른 솔 푸른 데가 변하겠느냐, 변하지 않는다. 서리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빨리 죽여주오 하며 무슨 생각이 났는지 황급히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향단이를 찾습니다. 향단아, 서방님 혹시 어디 계신가 살펴보아라. 어젯밤 오셨을 때 천만 당부하였는데 뭐라고 당부했어요? 나 내일 죽을 거니까 와서 제발 사꾼인 척하고 와가지고 나를 거두어달라. 내 시신을 거두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도 모르시는가? 어서 찾아보아라. 어사또가 다시 분부하기를 얼굴을 들어 나를 보아라. 근데 아까부터 왜 춘향이는 이몽룡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걸까요? 엄마 목소리는 바로 알아듣는데 하시기에 춘향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위를 살펴보니 거지러웠던 난군이 어사또로 뚜렷이 앉아있다. 춘향은 웃음반 울음반으로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난군 좋을시고 남어듭에 가을 들어. 자, 이거 중의적 표현인데요. 이거 좀 알아두세요. 가을이 들었다는 것은 낙엽처럼 질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건 부정이죠. 부정이에요. 그래서 변사또의 폭정을 가을에 비유한 거고요. 네, 가을 들어 낙엽처럼 질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중의적인 거냐면 진짜 계절 가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사또의 폭정을 비유한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 좀 수정을 해볼까? 개쩔었어. 네, 계절. 죄송합니다. 자, 계절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사또의 폭정을 비유한 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알았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봄바람에 핀 오얏꽃이 날 살리네. 이 오얏꽃은 요즘 분들은 또 이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요즘 학생들은 여러분 이 씨는 오얏 리자예요. 이 성이 오얏 리자입니다. 한자가. 그래서 오얏꽃이 날 살리네는 이 씨가 날 살리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몽룡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의적 표현이에요. 객사에 봄이 들어 봄바람에 핀 오얏꽃이 날 살리는구나. 중의법. 꿈이냐 생시냐 꿈일 게일까 염려로다. 한참 이렇게 즐길 적에 뒤늦게 달려온 춘향엄마 입이 찢어져라 벙글벙글 웃으며 어깨춤을 추고 구경 왔던 남원 고을 백성들도 얼씨구 덩실 춤을 춘다. 어사또는 춘향의 손을 잡고 놓을 줄을 모르고 쌓였던 사연의 실타래는 끝날 줄을 몰랐으니 자 편집자적 논평 쓰였습니다. 어찌 일일이 말로 하겠는가. 여기는 이제 없는데 원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춘향의 엄마가 내가 어저께 자네 왔을 때 어사떤 거 딱 알았는데 모르는 척 해줬지 뭐 이러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이제 다른 버전들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 말로 하겠는가. 춘향의 높은 절개가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자 이제 떠납니다. 위가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 누가 칭찬하지 않으랴.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잘 안 나오더라고 이 부분은. 아무튼 편집자적 논평 맞습니다. 그 다음 이때 끝났는데 더럽게 기네. 이때 춘향이가 남원을 하직합니다. 떠날 때 이제 저기 서울 가는 거죠. 영화롭고 귀하게 되었건만 정든 고향을 이별하니 한편으론 기쁘고 한편으론 울적했다. 일희일비죠. 일희일비. 한편으론 슬프고 한편으론 기쁘고. 이 일희일비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런 뜻입니다. 놀고 자던 내 방 부용당하 잘 있거라. 광안루 오작교야 잘 있거라. 영주각도 잘 있거라. 봄풀들은 해마다 푸르건만 왕소는 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야. 이거 구절을 인용한 거고요. 이게 누구다? 당나라 무슨 시인인데. 아무튼 그 중국 한시의 시를 인용해서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나를 두고 이름이라. 자, 이거 한시 인용이라는 건 좀 알아두세요. 다각기 이별할제 만수무강하옵소서 다시 보기 아득하여라. 자 이렇게 떠납니다. 자 이 뒷부분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고전소설의 특징 바로 행복한 결말이죠. 행복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계 특징,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의 특징은 사실 고전소설의 특징은 비현실성, 우연성, 구전성, 행복한 결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작품은 비현실성은 없어요. 비현실성이라는 건 막 날아다녀야 돼요. 도술하고 막 그런 게 비현실성인데 춘향전은 비현실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연성 뭐 이런 건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마침 얘가 우연히 전라도에 어사또가 돼서 왔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우연한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구전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적층문학 있죠. 적층문학이 구전되기 때문에 적층문학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전되는데 그 구전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래서 구전성과 관련이 있고 행복한 결말은 이제 결말 부분이 행복하게 끝났죠. 여기 보면 무슨 춘향에게 정열 부인의 칭호를 내렸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걸 비현실성으로 보진 마세요, 여러분. 네? 이거는 되게 현실적인 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천민한테 정열 부인의 칭호를 내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비현실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현실성은 날아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튼 그래서 행복한 결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내용 아시면 되고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아시면 되고 고전소설의 특징 아시면 되고 정리 좀 해드릴까? 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아까 했지만 한번 정리해서 일단 첫 번째는 운문체, 두 번째는 이중적 언어, 세 번째는 해학. 이 작품에서는 동음이어 해학과 도치해학이 나왔죠. 네 번째는 풍자, 그리고 과장열거도 있었습니다. 과장열거. 그 다음에 이게 죄송해요. 언어유희죠. 언어유희 중에 동음이어와 도치가 있었고, 그리고 과장열거가 있고,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희화화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풍자 있고,
그다음에 편집자적 논평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장면의 극대화 있죠. 장면의 극대화를 그 자소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기도 장면의 극대화입니다. 어디냐면 그 도망가는 장면 있죠. 도망가는 장면. 여기. 요 부분을 장면의 극대화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장면의 극대화가 두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판소리 특징 됐고요. 그 다음 고전소설의 특징. 고전소설의 특징은 비현실성. 근데 얘는 비현실성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우연성 뭐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구전성. 적층문학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복한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죠. 춘향전 같은 경우는 이면적 주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뭐냐면 표면적 주제는 남녀간 신분을 뛰어넘는 남녀간의 사랑, 이게 이제 표면적인 주제인데, 이면적 주제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라 그러죠? 포악한 관리에 대한 민중의 저항. 그래서 여기서 춘향이가 저항하는 것을 민중의 저항으로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분 상승 욕구. 그 다음에 뭐 자유연애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면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줄거리 내용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